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비가 조용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김도윤 딸은 작고 오래된 문구점을 운영하며 7살 딸아이 하린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아내를 여인 지 8년. 아직도 그녀의 부재는 그의 삶 곳곳에 스며 있었다. 그날도 늦게까지 문구점 재고 정리에 몰두하던 도윤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젖은 옷을 벗기도 전에 딸아이가 흐느끼며 그를 흔들었다. 아빠, 배가 너무 아파요. 하린의 이마를 짚은 순간 도윤은 다급히 진통제를 먹이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새벽의 서울은 택시 한 대도 잡히지 않았다. 결국 그는 비를 맞으며 병원까지 걸어갔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하린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등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왔는데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하자 담당 의사는 차갑게 대꾸했다.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뭘 하셨죠? 아버지 맞으세요. 그 말에 도윤의 어깨가 움찔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그의 곁을 간호사가 조용히 지나갔다. 라벤더 향이 살짝 퍼졌고 하얀 유니폼과 단정한 머리 그리고 눈만 보이는 마스크 너머로 다정한 눈빛이 비쳤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료실로 안내해드릴게요. 슈네슈 안내해드릴게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딸을 품에 안고 조심스레 돌아서는 그 간호사의 뒷모습. 도윤의 숨이 멈췄다. 8년 전 마지막으로 본 아내의 뒷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진료실 안 하얀 시트 위에 누운 하리는 진통제 덕분에 잠들어 있었다. 김도윤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딸의 이마를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해열제를 건넸다. 이틀 이상은 사용하지 마세요. 목이 많이 부어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매, 아이를 다룰 때의 손길, 그리고 라벤더 향기까지.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저기 실례지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혹시 예전에 어디서 일하신 적 있나요? 있나요? 간호사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정희 선생님, 응급 환자 들어왔어요.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급히 자리를 떴다. 그 순간 그녀의 손목이 스쳤고 반짝이는 은팔찌가 도윤의 시야를 사로잡았다. 하트 모양의 작은 참 장식. 그것은 8년 전 아내의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다. 도윤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병원 출구 앞 김도윤은 딸을 품에 안은 채 빗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간호사 교대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늘 밤은 놓치지 않을 거야. 하리는 품 안에서 잠든 채로 가벼운 숨을 내있고 했어. 도윤의 시선은 병원 출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머릿속엔 그녀의 눈빛과 손목의 팔찌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다른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정희 선생님 퇴근하셨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급 환자 대응 중에 부상을 입어서 먼저 퇴근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손끝에서 진실이 미끄러져 사라지는 듯한 느낌. 딸의 상태도 걱정되어 그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떠났다. 집에 돌아와 할인을 재우고도 도윤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거실에 불 꺼진 TV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세월마, 정말 그녀일 수도 있어.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 하나가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흔들었다. 딸이 해열제로 잠들어 있는 동안 김도윤은 거실 한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팔이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아내의 마지막 흔적들이 담긴 상자였다. 먼지가 쌓인 사진 한 장. 할인이 2살 무렵. 아내는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미소 짓고 있었다. 그날을 떠올렸다. 겨울이었고 아내는 넘어져 팔목에 실금이 갔다. 몇일 병원 신세를 지고 난 뒤 팔이 나을 때까진 할인이 시댁에 잠깐 보내자며 집에서 혼자 쉬고 있었다. 그리고 도윤은 야간 소방 근무 중이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던 날. 그날 밤 아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한 줄. 할인이 잘 부탁해. 그때는 단순히 아이를 맡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안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만 같았다. 그 화재, 정말 우연이었을까?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도윤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다. 수년간 묻어두었던 의심이 이제는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윤은 할인이를 등교시키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엔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딸을 학교 앞에 내려주며 아빠, 힘내요. 라는 말에 가슴이 찡했다. 할인은 아빠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던 것이다. 도윤은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엔 환자가 아닌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서 그는 예전 소방서 동료였던 박성민을 찾았다. 현재 병원의 안전관리팀 팀장으로 근무 중이었던 그에게 도윤은 8년 만에 연락했다. 놀랍게도 박성민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야, 김도윤.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냐. 서로 짧게 안부를 나눈 뒤 도윤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박형, 혹시 여기 수액과의 정희라는 간호사 알아? 박성민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 사람을 어젯밤 병원에서 만났어? 근데 내 아내와 너무 닮았어. 아니, 거의 똑같아. 박성민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 사람 좀 특이한 케이스야. 6년 전에 복지재단 통해 들어왔는데 정식 간호사가 아니라 조무사 과정 밟았어. 신원정보도 거의 비어있고 처음엔 말도 잘 못했지. 도윤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머리를 다쳤다거나 기억을 잃어갔다거나 그런 얘기는? 외상성 기억 상실. 정신과 치료도 꽤 오래 받았다고 들었어.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물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출근했어. 아니, 어젯밤 환자 이송 중에 팔을 다쳐서 오늘은 휴무야. 실망감이 몰려왔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그녀를 만나야 해.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박성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 출근하면 상담실로 불러볼게. 공개적인 자리가 부담도 덜 할 테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된다. 난 하루 병원 밖으로 나오는 길 그는 우연히 경비실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노인을 보았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여기서 오래 근무하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병원 생길 때부터 있었지. 벌써 10년은 됐네. 혹시 8년 전쯤 이 근처에서 화재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큰 아파트 화재예요. 노인의 눈이 커졌다. 기억나지? 그날 밤 온 하늘이 빨갛게 타올랐어. 도윤은 숨을 삼켰다. 혹시 그날 병원으로 온 환자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나요?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다. 심하게 다친 여자 환자 하나 있었어. 얼굴은 부어서 알아볼 수 없었고 양손은 다 화상으로 지문도 못 댔다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기억도 못하더라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도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국가에서 무형호자로 처리하고 복지재단 통해 치료받고 어딘가로 갔지. 무형호자요? 가족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아무도 찾지 않았을까요?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제일 이상했지. 경찰도 수소문했는데 아무도 그 여자를 찾는 사람이 없었대.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다짐했다. 내일 반드시 확인하겠다.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 다음 날 아침 김도윤은 딸 하린의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하린은 예쁜 원피스를 입고 가방 대신 손에 오래된 가족 사진을 들고 있었다. 아바, 이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병원 로비에서 박성민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상담실로 안내하며 속삭였다. 정희 선생님, 곧 도착할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마. 도윤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고 하린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의 전신으로 번져나갔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다. 하얀 유니폼, 단정한 머리, 그리고 여전히 마스크 너머로 느껴지는 익숙한 눈빛. 그녀는 도윤과 하린을 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안녕하세요. 어젯밤 오셨던. 그녀는 말끝을 흐렸고 세 사람 사이엔 정적이 흘렀다. 도윤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하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그녀는 하린이 내민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처음엔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그녀의 표정이 점점 변했다. 눈썹이 흔들리고 눈동자가 커지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사진은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요. 하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사진 속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속삭였다. 이 아이? 이름이 하린이었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연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저는 정희가 아니에요. 수연이에요. 그 순간 하린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선생님, 아니, 엄마 향기가 나요. 그 말에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하린을 품에 안았다. 수연의 손은 떨렸지만 하린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 동작엔 분명 기억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병원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봄바람이 잔잔하게 불었다. 기억나세요? 도윤이 조심스레 물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선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빗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던 순간들이 조각처럼 떠올라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정말 당신의 아내인가요?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넌 나의 아내. 그리고 하린이의 엄마야.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고 그 온기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작은 원룸에 모였다. 수연이 병원에 휴직계를 내고 잠시 머물고 있던 공간. 기숙사 같은 분위기의 소박한 방이었다. 낡은 책 몇 권, 병원 사진 몇 장, 그리고 라벤더 향이 은은히 감돌았다. 도윤과 하리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왔다. 하리는 학교를 마치고 와 엄마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도윤은 그저 조용히 곁에 머물렀다. 하리는 처음엔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시간이 흐르며 엄마라는 단어를 서서히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수연의 눈엔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되살아났다. 사흘째 되는 날, 수연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제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상자 안에는 낡은 은팔찌가 있었다. 심하게 긁힌 흔적들 사이로 여전히 반짝이는 하트 모양의 참 장식. 가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다섯째 날 저녁, 할인이 잠든 후 수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녀는 그날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아기였던 할인을 안고 있던 감각, 도윤이 불러주던 이름, 웃으며 찍은 마지막 사진. 그녀는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제가 떠난 적이 있었던 걸까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아니야, 넌 우리 곁을 떠난 게 아니야. 단지 길을 잃었던 거야.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구청을 찾았다. 사망신고 취소, 실종신고 해제, 신분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놀랍게도 의료기록과 유전자 검사는 그녀의 신원을 곧바로 증명해냈다. 그날, 수연의 이름이 다시 주민등록증에 새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 증명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등을 감쌌고 하리는 그 곁에 고개를 기댔다.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8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잊지 못할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날, 김도윤은 가게 셔터를 내리고 문구점을 정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가족과 함께할 미래를 위한 공간을 찾았다. 서울을 떠나 조용한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 세 사람은 오래된 건물을 개조해 조그만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수영과 수경. 간판 아래엔 조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기억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카페 안은 수연이 좋아하던 라벤더 향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할인이의 그림이 하나둘 걸렸다. 창가 자리는 책들로 채워졌고 따뜻한 커피 향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머물게 했다. 가끔 수연은 요리를 하다 멈칫하곤 했다. 손에 들린 조리도구를 내려놓고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하리는 그런 순간마다 엄마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기억이 모두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가족은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함께하는 지금 이 온기가 더 중요했으니까. 어느 날 오후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혀 앉은 점에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하리는 밝게 웃었고 수연은 그 웃음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도윤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하리나, 엄마가 어릴 때 너한테 자주 읽어주던 동화책 기억나? 수연의 말에 하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기억나요? 엄마 그거 진짜 기억나요? 하리는 서둘러 카페 안쪽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낡은 동화책 한 권을 들고 돌아왔다. 아빠가 읽어주면서 엄마 얘기해줬던 그 책이에요. 내가 아꼈던 보물이에요. 수연은 그 책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첫 장엔 그녀가 8년 전 썼던 글씨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우리 하린이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에게 기대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도 바뀌었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돌아왔고 잊고 싶었던 고통도 결국 삶의 일부가 되어주었다.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나 돌아온 게 아니야. 사실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었어. 그 말에 도윤과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첫 이별을 했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세 사람 모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할인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도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서로에게 약속했다. 이제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고.